김어준 완전히 쫄았다. 완전히 쫄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나와요. 하여튼 왜 쫄았다는 거야 어디서 내가?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CBS 같은 경우 내가 특히 내가 주목해서 들었던 게 퇴근하면서 CBS를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서 패널들 한 3명이 맨날 쫄지마 쓰바 하고 외치고 다녔더니 기본주의 쫄았다 그래서 또 한 패널은 그냥 쫀 게 아니야 완전 쫄았어. 하고 조리돌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만 이상한 유튜브 아니고 아니 CBS에서 무슨 얘기지? 처음 듣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CBS 내가 나갔잖아. 궁금해서 안 진짜 그래. 김어준 쫄았느냐. 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뭐 일단 유시민 그 작가 나왔을 때 뭐 그 다 편집을 했다.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주 김민석 그 총리 나왔을 때 다 왜 김민석 총리를 왜 여기다 불렀느냐. 그게 쫄았다. 아니 당연히 나 부른 게 왜 그게 모든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대표 후보를 다 부를 건데 왜? 아니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진짜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 아니 왜 쫄아 내가? 쫄았대. 참 나한테 관심이 많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안 쫄았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할 말은 다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 쫄면 죽는다. 왜 전방 초속하면 졸면 죽는다 했잖아요. 아니, 쫄면 저는 죽는다가 제 인생에 쫄아본 적은 없어요. 예. 자, 좀 쫄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주지 오히려. 자, 오늘 이 구성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태호 구속에 맞춰서 저희가 쫙 라인업을 했는데 김태호 구속 자체는 되게 약한 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타국 대사관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란무 종사로 해석이 되고 봤더니 그 소명은 됐고 소명된 것도 되게 웃겨요. 윤석열이 지시한 게 그 윤석열이 김태호는 자기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그러는데 윤석열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법률가잖아. 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김태호가 어떻게 될지 알았잖아. 그러니까 김태호를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거 뉴스를 봤는데 네. 한 달 전에 김태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특검 가서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열받았을까? 열받은 거 아닌가? 자, 좀 어쨌든 정확하게 하자. 김태호는 윤석열이 보낸 것도 있어요. 내가 지시했어. 김태효가 첫 번째 메시지를 낸 게 계엄날 11시 2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전에 만난 거예요. 아시다시피 10시 20 몇 분에 계엄을 선포했죠. 선포하자마자 만났네. 선포하자마자 불렀어.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야 다른 나라에 메시지 보내 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불렀지 모르는데 김태효와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거야. 윤석열 말을. 김태효하고 누구를 불렀는데 내가 김태효한테 지시를 했지. 그리고 김태효는 바로 거기서 전화를 해요.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나오면서 전화를 바로 해. 그 전화가 CCTV에 그대로 담겼어.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저 비서관, 외교 비서관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았어. 이렇게 야 대사관에 전화하고 연락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김태호가 나중에 이제 특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대통령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지시는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시한 정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적어놓고. 근데 그 부분이 걸려 있기도 한데 여기서 저는 시간에 주목합니다. 11시 2분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외교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려면 만들고 정리하고 컨펌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10시 23분에 선포했는데 바로 김태호가 미리 준비했다? 준비했죠. 준비했습니다. 근데 김태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다 설명을 하고 가잖아요. 잠깐만.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김태호는 그때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네. 시간으로 볼 때는 미리 준비된 메시지였다.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내가 주목한 것은 윤석열이 김태호를 감옥에 넣고 싶어했다. 보내버렸다. 아니 근데 그렇게 쳤다고 했어.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 자식이 그러면서 김태효가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은 이명박 때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나쁜 짓을 하다가 기소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가지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댓글 달고 군 사이버사에서도 댓글 달았잖아요. 근데 그
수계가 대통령실 그때 청와대에 김태효가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었어요. 댓글 공작에. 네. 자, 거기에서도 군 사이버사 군이 나오고요. 국정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를 지나가다가 만나서 친해졌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김태효의 아버지는 검찰 간부,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의 아들이었고 김태효의 부인이 재벌가의 딸내미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매우 가까웠다는 거죠. 매우 가까웠는데 언제 윤석열의 눈에 딱 드냐면 사이가 안 좋고 대면하다가 저기 선거에 나온다 들썩들썩할 때 김태효가 그 윤석열 대신에 윤석열 이름으로 이제 거짓말로 포브린 어페어스에 기고합니다. 윤석열 기고. 그걸 대신 써줬다는 거야? 대신 써줬어. 대신 써줘. 이게 폴리패스의 전형이죠. 그러면서 눈에 확 들고 그때부터 이제 외교안보, 국방까지 이렇게 쫙 잡습니다. 초장부터 핵심 이너서클이 됐던 게 포린 어피에 글 써서 그랬구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태효는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국방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군과 국정원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던 사람이 이명박 때부터. 이게 그 기본 정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빌드업 갑니다. 결정적인 게 뭐야? 이제 기본 정보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 아니 구속된 이유를 이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기본 정보는 알았어. 김태호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외교안보실에서도 HID 그리고 군 거기를 계속 관여했을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너무 정보가 핵심 모의지진 않는다. 자, 이 구성만이 가지고 얘기하자면 외교안보 그러니까 그 대사관들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이 됐고, 근데 윤석열이 지시했다. 그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내란 임무 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휴대폰 3번 바꾸고 막 없애고 한 것들 보니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구속. 근데 이건 너무 약하단 말이지. 우리가 김태호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중에 제일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기부터 그 체포 명단 관련해 가지고 이 체포 명단이 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여당 대표 한동훈을 체포하는 그 명단을 작성했을 수가 없다.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그걸 작성하냐. 여당의 당대표를.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는 대통령급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대통령의 준하는 권력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지. 국방부 장관이 그 명단을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단은 김용현이 전달은 했어도 김용현이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윤석열이 한 거다. 근데 김건희가 한 윤석열이 거다? 하기에는 이 작업은 너무 디테일하다. 김건희가 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급의 권한이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동훈이 들어갔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당 당대표를 체포해! 라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대통령급이나 할 수 있지. 근데 윤석열이 이 명단을 일일이 작성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급은 김건희밖에 없지 않나? 그럼 김건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그럼 이너서클과 같이 의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이너서클 중에 이런 걸 논의할 만한 사람이 김태호 정도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주장을 작년부터 해왔는데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근데 최근에 일요시사에서 오혁진 기자가 뭘 보도했냐면 국정원이 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안보실에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현안 TF라는 게 원래 없던 조직이에요. 2023년 11월에 이제 홍장 거기를 확 넘어가지 말고 현안 TF는 또 뭐냐면 국정원 산하에 그 김태호 차장이 자기 밑에가 아니라 이 차장 밑에다가 두고 있었던 오대령 이상한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상한 팀이 오대령이라는 팀으로 구성된 팀이잖아요. 오중령입니다. 오중령 참. 오중령 HID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했어. 옛날 처음부터 이상했어. 왜냐하면은 HID에서 하나 데려와가지고 국정원에 집어넣어. 네. 정권 초기에. 신분 세탁을 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다시 데리고 와. 네. 그렇죠? 정권 초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밑에 둔 게 아니라 이 차장 밑에 뒀어. 네네네. 근데 이 차장은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는데. 네, 통제가 안 되죠. 그리고 직제는 그렇게 해두고 보고는 자기가 받았어.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조직이라고 생각했죠.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글로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국정원에는 김태효한테 직속으로 바로
최종 보고를 하고요. 김태호가 자기가 이제 대북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정보 현안 대응팀에다 그 보고서를 넘기고 너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다시 받는 시스템. 그런 구조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잖아. 네, 반국가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네네.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영희 변호사 빼고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 근데 거기 그런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원래 보고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2024년 초부터로 압축됩니다. 2024년 초부터. 네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를 김태호가 보고받고 그 대응팀에서 관리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네네. 이런 시사의 보도는? 네네. 거기서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 국정원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어.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할 때. 예를 들어서 네. 이 서류가 있는데 네. 이게 정치불명의 서류예요. 네. 이게 북에서 입수한 거야 어. 라고 해요. 어. 여기에 주진우가 있어. 어. 수사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장장에게. 그럼 공장장은 이 문건도 있고 다 있네?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역할을 김태호가 윤석열에게 했다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이게 일단 국정원에서 문단을 작성하고 그렇죠. 그 명단이 건너왔죠. 그래서 그거가 안부실로 왔어. 네. 여기까지 확인이 된 거죠. 네. 종합특검이.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 가스라이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안보 위해 세력이 이렇게 많다.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것 같아. 전복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작업들을 해 나간 게 김태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호가 그러니까 이 체포 명단의 초안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최소한 관여돼 있죠. 관여돼 그 명단을 작성하진 않았더라도 이런 인사들이 문제야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김태호가 관여돼 있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정원에서 이제 명단을 만들고 그게 이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을 주기적으로 안보실에 보고했고 김태호는 그걸 받았고 그 명단을 자기 희화에 없는 척했던 그 대응팀 네. 거기서 관리했고 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 체포 명단이 결국 작성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용현이 그 방첩사령관한테 명단을 줬다, 이야기했다 자기가 라고 거기는 인정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작성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명단을.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김용현도 누구한테 받지 않았겠나? 당연히. 일단 그 정보현안 대응팀에도 방첩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일단은 그 오모 중령 말고도요. 그 2급 단장 한 명이랑 4급 요원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국정원에서 수백 명의 명단이 오면 그걸 김태호가 받고 이제 김태호가 얘네들 중에서 너네들이 가장 안보 위해 세력으로 좀 판단되는 사람들을 정리해라라고 정보 현안 팀 대응팀에서 수백 명을 압축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건가요? 김태호가 윤석열에게 끊임없이 위험하다, 이 상황이 위험하니까 당신이 계엄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고. 적어도 명단을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다. 명단의 그 처음 작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명단을 계속 유지해서 이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사람이니 체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윤석열에게 주지시켜 준 게 김태호다. 명단이 두 두 가지 가지가 역할. 있는데요.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건 2003년부터 시작된 명단이 하나 있고 이번에 특검보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불법 내란 당일날 당일날. 국정원에서 캐비넷에서 명단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있다. 수백 명의.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김태호가 그 했다. 명단 안에 이게 이제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명단 작성 작업은 2023년부터 24년부터 쭉 진행돼 왔던 거고 요 명단이 따로 있는 거고 이번에 특검에서 발표한 명단은 12월 3일 저녁에 국정원에서 캐비넷에서 명단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2024년. 엑기스네 거기에. 네, 그 명단을 검토했다, 논의했다라는 걸 특검에서 밝힌 거예요. 이게 조금 결이 다른데 다른 이게 거네. 연결되는 건지 같은 건지 뭐 다른 건지는 봐야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그날 캐비넷에서 꺼낸 것은 체포 명단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체포 명단은 거의 그 개헌 발령과 함께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국정원이 그럼 광범위하게 체포할 대상들 네.
정리한 그 명단이었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 넘긴 명단을 추려서 체포 명단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다가 이 명단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원의 비공식적인 해명은 실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다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탈이에요. 여기서. 예. 근데 국정원 TF팀에서 내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했는데 수사하거나 감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언급하지 못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작년 9월에 제보를 받아요. 어떤 제보냐? 국정원 직원들 30명이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 그날. 당일날. 계엄 당일날. 왜 출근을 하지? 출근해서 뭐 했지라고 막 밤에. 네, 밤에 계엄 이후에 팠더니 국정원에서 답은 자발적 출근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라고 해서 계속 덧봤더니 문건이 나왔어요. 그 문건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합수부하고 계엄사에 인원을 파견하고 연락관을 파견하고 충무계획에 의해서 조직을 가동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당시 국정원은 개인의 일탈이야. 담당관의 일탈이야라고 꼬리를 자르게 했어요. 우린 지도부에 보고된 것도 없어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밝힌 거예요. 세 가지를 밝혔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실 보고를 준비했다. 두 번째가 연락관을 선발했다. 세 번째가 명단을 캐비넷에 끄집어냈다. 요걸 특검에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계엄이 있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그래야지 의심할 수 명단을 미리 그렇죠. 준비해놓지. 그게 보세요. 조태용 전 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닌데 부릅니다. 네. 계엄 국무회의. 그 소위 계엄 국무회의라고 조태용이 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이 끝나자마자 조태용이 와서 부서장회의, 정무직 회의, 고위직 회의를 다 개최를 해요. 거기에 의해서 저는 일사불란하게 국정원이 내란에 개입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은 사전에 계엄을 알고도 있었고. 네. 국정원은 각 단체, 각 그 부서에 파견될 명단을 이미 작성했잖아요, 그날.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네. 그러니까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높죠. 네. 당연히 알고 있을 계엄을 가능성이 하자고 높고 했지 않았을까요? 진짜 어찌 않았을까? 세게 나가는데? 아니 왜냐하면 계엄 얘기를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그 입으로. 자발적 출근을 당연히 해가지고 같이 했겠죠. 이런 일을 했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네. 그래서 네. 이 명단을 작성한 제가 정확한 그냥 부서를 그냥 말씀드리면 안보조사국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그 안에 판단분석처라고 있습니다. 판단 분석. 네. 거기서 작성합니다. 판단 분석처는 뭐냐고 하면 외부로 나갈 때 마지막 스크린하는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으로는 국정원이 계엄 당일날 굉장히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행동을 봤을 때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그중에 명단이 넘어왔다. 그 명단이 무슨 목적의 명단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의 명단이 정리돼 있었다. 네. 그때 뭐 국정원이 판단한 체포할 대상일지 아니면은 1차 체포 이후에 2차 뭐 할 그건 모르는 거죠, 현재. 요거는 우리 일요시사에서 보도했던 그 이전에 3년 전부터 계속 명단이 넘어갔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명단이네요. 별개의 명단일지 같은 명단일지를 조사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국정원이 계엄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김태호가 알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거는 저는 뭐 처음부터 의심의 여지 없다고 그렇지. 저는 의심해 왔어요. 근데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단순히 알았다가 아니잖아. 김태호 구속. 근데 같이 여기에 공모한 거 아니야? 근데 국정원하고 김태호하고 사실 일할 게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야 맞아.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 돈을 김태호가 전횡한 그 국정원법 위반한 명백한 그 현장이 있는데 그 얘기를 윤건영 의원이 그때 계엄 당시에 했어요. 해외 공작금에 대해서. 이건 뭐야 이거? 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어봤어. 너 국정원에서 내가 김건희인 줄 알았어 지금. 자, 이거 영상 좀 들어봐. 아니 저게 아니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어이가 아니 기다리는 거지. 강의실 앞에서 성대 앞에서 기다리는 김태효를? 거지. 김태효를 그렇지. 계엄은 내가 기억한다. 아예 모르죠. 국정원 김기원 전 원장한테 해외 공작금 주진우 1억 대단하다. 7천만 원 받았다는 그런 정보에 지난 대해서 여름에 다 갔지, 그 저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정원에 어떻게 발표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자백합니다. 받은 적도 없고 저 기억에는 그래요. 직접 만나기 힘든 외국인 전문가, 그리고 국내 전문가와 한 국제
이제 정치학회 학술회의라든지 그 지원금입니다. 돈을 받긴 받았네. 받았죠. 받았었지. 저것도 법에 걸려. 1억 7천을? 근데 해외 공작금을 왜 차장만 드립니까? 저한테 온 게 아닙니까? 직접 학술회의 단체가 있습니다. 돈이 가긴 갔네. 예, 저게 국회 정보위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예요. 지난번 불법 내란 직후에. 네. 그래서 주진우는 참 이상하게 취재를 해요. 아니 왜? 저거 물어봐야지. 자백한 거잖아. 잡상인처럼 가거든요. 자백했어. 손을 꽉 잡았지 내가. 잡상인처럼 가가지고 잡상인이라니. 슬슬슬 가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슬슬슬 얘기한다. 저거 구속돼서 아니에요? 저한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100% 구속 사안이고요. 국정원의 해외 공작금을 손으로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서 김태호 전 차장은 아주 모양 좋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해외 전문가들에게 학술 지원금으로 나갔다라는데 그게 공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요. 해외 공작금은 영수증 증빙 필요가 사실상 전무한 거예요. 근데 자백했어. 네. 실제로 그 그건 돈이 자백이라고 봐야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자백을 했고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김태호는 그래서 명단과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큰 구덩이는 그 평양 무인기 있잖아요. 그렇지. 평양 무인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피하면서 그때 급격하게 이쪽으로 못 가고 끊어졌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드론 사령관과 그 안보실과의 관계가 여러 정황이 나왔었잖아요. 저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으신 건데 드론 사령부만 보지 말고 국정원도 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정원도 관여했을 것이다. 그 연결고리가 김태호고요. 무인기 관련해서 국정원이 얼만큼 개입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지금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네. 김태호는 그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명단, 하나는 드론. 네. 이 두 가지가 밝혀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군조직이다 보니까 근데 정보사에서 하잖아요. 근데 정보사의 모든 공작이라던가 그런 훈련 준비 예산은 국정원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부서가 기조실이죠. 그렇지. 자, 그리고 안보실이 모를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보고를 받죠. 근데 MB 때부터 이 구조를 국정원 그리고 군 사이버사, 군 정보사를 데리고 이렇게 공작을 해야 된다.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김태호였다니.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정권에 출범하자마자 HID의 5 중령을 데리고 가잖아요. 네. 정권 초예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국정원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안보실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엄과 관련된 명단이라든가 무인기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계엄에 대한 기획은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거든요. 그 계엄의 기획에 대한 일환으로 윤석열 가스라이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하면 국정원 내에서 잘못된 정보를 만져서 쉽게 말하면 손을 봐서 그걸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보 위의 세력이 이 정도로 있고 누구가 국정원에서 윤석열로 하여금 계엄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하는 가설도 가능한데. 그렇게 말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모든 사안이 위의 세력 그리고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자승 총무원장이 입적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윤석열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북한의 공작이라고. 그게에도 자성 스님 입적 현장에도 국정원에서 출동하거든요. 그 우리 의원님은 의심하시기를 이 계엄이라는 건 윤석열이 물론 선포했지만 윤석열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갖게 한 세력이 있다. 있죠. 그 세력이 윤석열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축이 김태호다. 그리고 그 축이 김태호다. 행동대 역할을 했던 게 국정원의 일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그림인데 이건.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게 그 얘기잖아요. 제가 윤건영 의원한테 처음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한 게 김태효가 끊임없이 당신은 계엄이 꼭 필요해. 왜 이런 위험한 분자들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지시켰고 네. 그 명단과 근거를 계속 갖다 그러면 줬다는 계엄의 거죠. 기획자인데 지금. 그렇지. 의원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는 거의 계엄의 기획자야. 지금 군 국정원 그리고 다른 그 부서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외교부가 움직이려면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태효였어요. 그럼
국정원장이 조태용 원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 전에는 조태용 김규현. 원장이 사실 그 정도 그 조태용은 깜은 아니죠. 조태용은 아니고 조태용 깜은 전에 조태용 이전에 보면 조태용 전에. 김규현 원장이 있었고요. 예.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명단 작업들은 김규현 원장 시절에부터 비롯된 거고 조태용 전 원장은 조태용은 굉장히 민물장어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외교관 출신이고 그러면은 말한 대로 국정원이 만약 그 계엄의 귀 컨트롤 타워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조태용 원장이 그걸 갖다 조태용은 그냥 바지 원장이었나 그러면? 조태용 원래 봐주었죠. 그때. 제가 볼 때 이제 국정원이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태호가 뭘 원했을까? 김태호가 내란 계엄을 원했을까? 그 이전에 김태호가 원한 건 대북 강경 정책이었어요. 김태호는 MB 시절에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윤석열 때 그걸 포장만 바꿔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또 내세워요. 아주 대북 강경론자예요. 그리고 친일에 아주 가깝죠. 기억나시나요? 중꺾만하고 중요한 거. 네. 그게 김태호 작품이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네. 요런 군国일이었지. 자신의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호는. 대북 강경과 친일을 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게 뭐냐를 국정원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윤석열에게 김태호의 가스라이팅. 관점에서 보면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반도상 그렇죠. 일본과는 가까이 예, 지내고 예,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걸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계엄도 구상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그럼 또 한 생각하시는 가지 조태용은 바지라고 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국정원의 1차장이 홍장원 차장이었잖아요. 홍장원 가장 차장. 핵심이었는데 홍장원 차장도 그러면 계엄 국정원이 만약 그 계엄의 키 역할을 사전부터 했었다면 홍장원 차장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러면은 알았겠지.